네. 자, 상과도 파이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고, 세세한 거는 각 파트에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각 주차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수정란이 4주차에 자궁에 착상하고 베타 HC가 분비되죠. 그리고 이제 6주차가 되어야지 베탈 하트비트가 보이기 때문에 이 이전에 심장 이 박동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유산이라거나 엑토픽이라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임신낭도 6주차에 완성된다. 10주차에는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 때부터 이제부터 뭔가 산전 진찰이 정확하게는 제대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Pregnancy Associated Plasma Protein A와 목덜미 투명대를 측정할 수 있고, 자, 15주차부터 양수천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 페토 프로틴도 확인할 수 있다. 18주차 때는 정밀 초음파, 20주차 때 이제 태동을 늦기 시작하고요. 자, 24주차 때 드디어 태반에서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임신성 당뇨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단계다. 그 다음에 현대의학에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바로는 24주부터 이제 생존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다. 그래서 조산이 예상되면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3분기에 32주차부터 이제 NST를 확인하고요. 자, 34주차 때부터는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응급 적응이 없더라도 필요시 분만을 고려할 수 있는 최소 주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주차에는 이러한 감염 검사를 진행하고요. 이제 37주가 얼리텀이다. 그래서 만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을까 말까 고민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질환들은 37주차에 다 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9주는 풀텀이고요. 41주부터는 포스트텀이 시작되고 42주는 즉시 분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전 진찰하면 첫 방문 시 LMP나 임신 주수를 LMP를 확인해서 임신 주수와 분만 예정일을 계산해야 되고요. 혈액형이나 아니면은 매독, HIV, 그 다음에 풍진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되고, 시험에는 헤모글로빈이 나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 방문 시에 모체 혈압, 자궁 크기, 자궁 수축 확인해야 되고요. 태아의 크기, 심박수, 양수량 평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봐야 되죠. 임신 1분기에는 대부분의 태아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므로 요거 머리 엉덩이 길이 CRL을 측정해서 임신 주수를 판단하고요. 2, 3분기는 태아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도 하고 아기가 쫙 펴져 있지 않기 때문에 CRL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을 총합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마루뼈 사이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전 진찰 파트에서 출제되는 두 가지 질환이죠. 다운 증후군과 신경관 결손인데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PAPPA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목덜미 투명대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태아 발달 이상으로 알파 페토프로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거나 아니면 고위험군인 경우에 14주 이전에는 14주까지는 육모막 육모 검사를 해야 되고요. 15주부터는 양수천자를 시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럴 튜브 디펙트죠. 신경관 결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에서 생성된 알파페토프로틴이 양수와 모체 쪽으로 유출되므로 모체 혈청 알파페토프로틴이 증가할 수 있겠다. 엽산을 복용해야 위험이 줄어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15주 이후에 양수 천자에서 진단을 할 수 있겠다. 자, 약물 같은 경우도 시험에 줄곧 나옵니다.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스 이니비터 못 쓰니까 하이드랄라진이나 니페디핀 써야 된다. 와파린 쓰면 안 되고 헤파린 써야 되고, 메티마졸 쓰지 말고 PTU 써라. 그다음에 발프로에이트나 카바마제핀은 최대한 지양하고 레베츄리라세탐이네요. 이걸로 써라. 그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는 심지어 유산 유발하는 약물이니까 절대 쓰면 안 되겠죠. 메토트렉세이트는. 그다음에 아시클로버나 오셀타미비어, 그래서 헐페스나 아니면은 요거 인플루엔자에서 항바이러스제는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써도 되겠다.
자,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임신 24주 차에 선별 검사로 50g OGTT를 한다는 거. 하지만 24주가 아니더라도 비만이나 특히 DM의 가족력, 요 주제가 주로 DM의 가족력으로 많이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GDM, DM 가족력 등 고위험군은 첫 산전 방문 시 바로 즉시 검사합니다. 그다음에 시험에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즉시 검사했더니 임신성 당뇨가 아니야. 그러면은 24주에 재검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DM 가족력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별 검사를 진행했다면 그 다음에는 해서 혈당이 140 이상이라면 확진 검사는 100g OGTT다. 그래서 여러 가지 9580 대 5540 요거 외우시고 2개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면 진단하고 분만 후에는 75g OGTT를 시행해서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요거 때문에 타입 2 DM의 위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는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통한 생활습관 교정을 우선으로 시행한다. 자, 풍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혹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읽어보시고요. 자, 유산 같은 경우에는 절방유산, 계류유산, 불가피유산 3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절방유산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가 닫혀있고 태아 심박동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산할 뻔한 상황이죠. 그래서 경과 관찰을 하면 되겠다. 계류유산은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궁경부가 닫혀 있어서 자궁 내에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임신낭은 있는데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6주 이후인 게 중요합니다. 6주 전에는 원래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 배출을 기다리면서 경과 관찰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배출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소파술로 긁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불가피 유산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가 이미 열리고 태반이 박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임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고요. 유산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과 관찰할 수도 있고 프로스타글랜딘이나 소파수를 시행해서 긁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보는 게 중요했다. 자, 그 다음에 자궁 외 임신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이 자궁관 이외의 부위에 착상하는 질환이죠. 주로 난관에서 발생하고요. 임신으로 인한 무월경과 함께 비정상 임신으로 자궁 내막이 탈각하면서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난관이 팽창되고 육모가 침범되면서 육모가 난관을 침범하면서 하복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월경에 더불어 하복부 통증이 있으면 우리는 자궁의 임신을 의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타 HC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거나 혹은 재검 시 감소하면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요런 거 나오는데 임신 6주 이후에 질식 초음파에서 난관 내 임신낭이 보이면 확진입니다. 혹은 난관과 자궁 모두에서 임신낭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소파수를 시행해서 육모를 확인해 봐야겠다. 치료는 메토트렉세이트로 유산을 유도하는 게 영양막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게 치료고요. 예를 들어서 자궁과 난관에 동시에 착상한 사실은 DCDA죠. 이렇게 이종 임신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임신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강경으로 난관의 임신낭을 제거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난관이 파열되면 복강 내 출혈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 반동압통, 저혈압이 발생하고요. 이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면은 복강 내 초음파에서 다량의 복강 내 액체가 확인되겠죠. 이렇게 하면 즉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서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태 임신 같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태아가 동시에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임신이고요. 여러 가지 좀 고위험 임신이다. 그래서 코리온과 암요온을 통해서 DCDA인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쌍태아간 수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었고요. 육모막을 공유할 때. 그 다음에 심지어 양막까지 공유하면은 코드 인탱글먼트가 발생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1측 태아가 사망하면 24주 이전에는 어차피 빼봐야 생존 가능성이 낮아서 경과 관찰한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24주 이후에는 NICU에서 치료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분만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트 임신 같은 경우에는 분만 시기 결정이 중요한데요. MCMA는 코드 인탱글먼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험이라서 32주에 계획적으로 제왕절개를 시행해야 됩니다. 질식 분만하다가 코드 꼬이면 난리 나는 거예요. MCDA 같은 경우에는 TTTS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4주에 분만하고요. DCDA는 위험한 상황이라서 37주에 낳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버텨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반 조기 박리 같은 경우에는 탈락막에 혈관이 파열되면서 혈종이 발생해서 혈종이 태반을 밀어내는 그런 질환이었죠. 그래서 교통사고나 복부 외상, 전자간증으로 인한 혈관 내피 손상에서 호발하고요. 혈종이 자궁 근층을 자극하여서 복통 있을 수 있고 압통도 있을 수 있고 질출혈도 있을 수 있다. 주로 질출혈이 동반되고요. 질출혈이 동반돼서 우리는 초음파를 진행했는데 태반과 자궁 사이에 저에코 음영이 있으면 확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태아가 안전적일 거예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진단이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이트 디셀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태아 곤란증이 양수가 감소하거나 이런 게 확인된다면 제왕절개를 즉시 시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도 분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지 태반 같은 경우에는 태반이 질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죠. 태반이 자궁 하부에 착상한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자궁이 늘어나면서 모체 혈관이 파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무통성 선홍색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초음파에서 사진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음파에서 태아 머리와 자궁 경부 사이를 태반이 덮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진단하고요. 질 내지는 하시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산모가 안정적이고 출혈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은 경과 관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보통 진단이나 경과 관찰이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바이탈이 흔들리면 즉 산모가 저혈압이 들어가면 그때는 즉시 재활전기를 시행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임신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임신 20주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고혈압이죠. 그 다음에 치료 기준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SBP가 160 이상 그럴 때는 항고혈압제로 에이스 이니비터 쓰시면 안 되죠. 하이드랄라진이나 니페디핀을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장의 사구체 내피 손상으로 인해서 단백뇨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전자간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자간증 같은 경우에는 얼리텀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분만 기준으로 보통 볼 때 분만을 34주, 폐가 완전히 성장하는 34주, 그 다음에 얼리긴 하지만 텀인 만삭인 37주, 요 두 가지로 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낳을까 말까 고민하면 37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 낳을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면 34주, 굉장히 위급하면 그 34주 이전이에요. 그래서 약간 요런 것들 전자간증 같은 거 보면 두 개잖아요. 보통 경증, 중증이잖아요. 그럼 보통 경증, 중증 요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경증 전자간증 37주, 중증 전자간증 34주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면 그 이전까지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DCDA 37주죠. MCDA 34주죠. MCMA 32주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34주와 37주로 이렇게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경증 전자간증 같은 경우에는 얼리텀인 37주까지 임신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증 전자간증은 진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죠. 특히 SBP 160 이상이거나 두통 및 시야장애 요걸 아시는 게 중요했다. 혹은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혈관 내피 손상이 심해져서 용혈, 간 기능 이상, 혈소판 감소 등이 발생하는 헬프 신드롬도 중증 전자간증이다. 그래서 중증 전자간증 같은 경우에는 항고혈압제 당연히 추가하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MGSO4를 투여해서 자간증을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증 전자간증은 34주에 분만하거든요. 그래서 34주 이전이라면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겠다. 그 다음에 34주는 분만한다. 분만 기준이 굉장히 산과는 기본적으로 분만할래 말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련이 발생하는 거죠. 경련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자간증이라 하고요. 빨리 즉시 나아야 되는데 경련 중에는 못 나으니까 경련일 때는 일단 기도를 확보하고 MGSO4를 투여해서 경련을 조절하고 안정되면 즉시 분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궁경부 무력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궁경부 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의 수축이나 진통 없이 자궁경부가 조기에 열려서 잠시만요. 네, 태블릿 좀 돌렸습니다. 자궁경부가 조기에 열려서 임신 중기에 유산이나 조산이 유발되는 질환이고요. 자, 이 진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서비컬 랭스가 25mm 미만, 숏 서빅스거나 아니면은 인터널 OS가 열린 퓨널링이 확인되면 진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 뭐야? 이러면 치료는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말고도 하나 더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궁경부 결찰수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준에는 임신 24주 이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산에 과거력이 있으면서 숏 서빅스 25mm 미만일 경우에 넣을 수 있겠다. 만약에 조산에 과거력이 없더라도 서비컬 랭스가 10mm 미만으로 매우 짧으면 설클리지를 시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양막 파수 같은 경우에는 진통이 시작되기 전에 양막이 파열되는 질환이죠. 이 경우에는 물 같은 질 분비물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니트라진 검사가 파란색이 되면은 우리는 진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베타락탄계 항생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34주에 나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산에 대비해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34주에 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즉시 나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실제로 지금 현성 감염이 발생해서 산모의 발열과 자궁에 압통이 있으면 육모 양막염으로 판단하고요. 태아의 폐활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를 즉시 투여하고 주수와 관계없이 즉시 분만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에 항생제 넣을래 분만할래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둘 중에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4주가 넘었으면 파란색이면 다 필요 없고 분만이에요. 34주가 안 넘었으면 항생제를 투여해 볼 수 있겠는데 항생제를 고르기 전에 딱 얘가 지금 압통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발열이나 압통이 있으면 이거 34주 안 됐지만 육모 양막염이 있네. 어쩔 수 없다. 낳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속 임신은 42주 이후에 분만, 41주 이후라면 이러한 증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할 때 분만한다. 자, 태아 성장 지연은 결국에는 태반 기능 부전이 문제였죠. 그 다음에 진단 기준은 임신 주수 대비 10-100분위수, 추정 태아 체중이 10-100분위수 미만이면 진단했고요. 태동 감소가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정상에서는 정상이라면 37주에 분만하고요. 그 다음에 태반 기능이 조금 약해서 absent and diastolic flow가 보이거나 아니면 양수 과소증이 동반됐으면 34주. 그 다음에 reversed and diuretic flow가 보이면은 굉장히 위험해서 30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제가 34, 37, 이전 요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진짜 심한 거 중증 경증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fetal growth fetal growth restriction 37주, 그다음에 absent거나 양수 과소증 동반되면 34주, 리버스면 그 이전이 30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수 과다증 해서 양수의 요거
요 기준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MVP는 맥시멀 포켓인데 어쨌든 요거는 2에서 8cm, 그 다음에 인덱스는 5에서 24cm 기준이다. 그래서 정상 기준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많다면 양수 과다증인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서 경과 관찰하고요. 그런데 호흡곤란이나 심한 복부팽만 등 산모의 증상이 심하면 양수 감압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곤란증이 있거나 아니면 37주 이후라면 분만을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분만으로 넘어가네요. 비수축 검사인 NST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허트레이트가 먼저 그 자궁 수축이 없으면은 태아의 허트레이트에 조금 집중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허트레이트가 정상 범위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악셀러레이션이 2회 이상 나타나는지 확인해서 반응성을 평가하셔야겠다. 자, 자궁 수축이 있는 경우에는 디셀러레이션의 형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early나 그다음에 레이트랑 베리어블이 있었다. early는 괜찮고 레이트는 태아가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베리어블은 코드가 잠깐 눌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각각의 대처는 문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만 중 관리, 진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에서 NST상 자궁 수축이 확인될 때 이때 우리가 분만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분만 중 관리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주수를 확인하는 거였죠. 37주 이전이었으면은 조기 진통이기 때문에 리토드린이랑 자궁 수축을 억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당뇨가 있으면 금기니까 MGSO4나 아토시반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폐 성숙을 위해서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주 이후라면 더 이상 조기 진통이 아니죠. 자궁 수축을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분만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자궁 경부 개대 정도죠. 6cm 미만이라면 경과 관찰합니다. 잠복기니까. 6cm 이상, 보통은 7cm로 나옵니다. 7cm 이상으로 개대됐는데도 분만이 진행되지 않으면 난산이고요. 그 다음에 MVU를 측정합니다. MVU를 측정한다. 그래서 MVU가 200 미만이라면 자궁 수축량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4시간 경과 관찰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 투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00이 이상이야. 그 말은 자궁 수축은 충분한데 아두 골반이 불균형하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다이아미터를 제일 짧은 다이아미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NST로 확인해서 태아 곤란이 있으면 즉시 제왕절개고요. 태아가 안정적이면 2시간 동안 시간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도분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분만이 진행되는 경우에 요러하거나 아니면은 태위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요러한 경우에는 유도분만을 못하고 경과관찰하면 안 되고 제왕절개를 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분만 합병증이네요. 자궁 파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갑작스러운 심한 복통이 갑자기 완화되고요. 그 다음에 태아 선진부가 만져지지 않는 소견이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가 지금 복강내로 빠졌으니까 응급 개복수를 시행해야 되겠다. 자, 양수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나필락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생되고요. 어쨌든 응고개가 활성화되니까 D다이모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출혈이네요. 자궁 이완증은 자궁이 충분하게 수축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자궁이 말랑하게 만져진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궁 수축제를 투여해야 되겠다. 자궁 내번증은 제대를 당기다가 뒤집힌 거죠. 그래서 복부에서 자궁 저부가 촉지되지 않고 뒤집혔으니까 질 밖으로 뒤집힌 자궁이 덩이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치료는 리토드린으로 이완시키고 도수 정복 이후에 자궁 수축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류 태반 같은 경우에는 태반이 만출되지 않고 자궁 내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음파에서 혈류가 관찰되는 자궁 내 덩이가 보인다. 그러면은 잔류 태반을 제거하고 자궁 수축제다.
부착 부위 퇴축 불연은 태반은 괜찮은데 부착 부위였던 자궁의 혈관 같은 것들이 충분히 퇴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잔류 태반을 시사하는 혈류가 있는 자궁 내 종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덩이 자체가 없던지 아니면은 태반은 아닌데 덩이가 있던지 뭐 혈류가 없는 덩이가 있던지 요렇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자궁도 멀쩡하고 자궁도 단단하고 잔류 태반도 없어. 근데도 산후출혈이 지속되면은 우리는 산도 열상을 의심했죠. 그래서 2cm 이상이거나 출혈이 지속되면 봉합술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혈종은 눈에 딱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절개 및 배동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욕기 감염이죠. 자궁 내막염 같은 경우에는 분만 후에 발열과 자궁 압통에 더불어서 악취나는 질 분비물이 있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면은 감염이니까 항생제를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투여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중요했습니다. 호전되지 않는다면 자궁 주위 연조직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창상 부위의 발적 및 종창은 내막염이 아니라 창상 감염을 시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상과의 리뷰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